수학은 아름다워 1탄 우리 민성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제목이 수학은 아름다워. 수학 시간에 딴짓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뭐 중2부터 고1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여기 수학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은 수학이 딱히 아름답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 막 수학을 전공적으로 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냥 전문이니까 어느 정도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학생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냥 저희를 괴롭히는 학문 중에 하나일 뿐이기도 하고, 굉장히 계산을 하다 보면 머리 아파지는 일도 많고 해가지고 딱히 수학이 아름답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걸리는 게 있지 않나 싶었어요. 예주는요? 저도, 민석이랑 비슷한데, 전공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전공에 맞는 그런 공식을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나갔어. 학생들에게는 아름답다고 그냥 산수, 활용 이것만 계속 보니까 아름답다고 느껴지기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책 제목을 봤을 때는 그래도 무슨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제목을 붙였지 않을까 하면서 대신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그닥, 딱히 달라지는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잠시 수다를 떨고 있겠습니다. 민성이가 뭐 튀겨나온 거야? 왜 안 들어와? 생긴 배터리 것 같아요. 쌤 저 잠깐이라고 해놨네. 좀, 문제 생겼다 나갔다 들어갈게요. 아, 그래, 어서 들어오렴. 우리는 수다 타임. 뭐 때문에 튕긴 걸까요? 그러게. 난 잠깐 문제가 생겨서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근데 방학 중이지 지금? 네, 그래. 중학교 그래서, 2학년 반배정 아직 안 나왔지? 네, 반배정 27일에 나온대요. 27일 날. 그렇구나. 거의 끝에. 너 2학기 때도 반장했어, 계속? 아니, 따로 투표는 안 했고, 어. 그냥 1학기 때 뽑힌 거 계속 쭉 갔어요. 그 1년 반장이 되는 거야, 중학교는? 네, 음. 네. 내년도 할 거야? 올해도 할 해, 거야? 해, 해야겠죠. 하는 게 근데 조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아? 그 학생회 같은 데서 음. 여행도 보내주고, 막 간부 긴 여행은 수련회, 아니고, 간부 예, 수련회. 원래 간부 수련회 그 예정 일정이 있었는데, 음. 그건 코로나 때문에 취소당했고, 음. 그 스포츠 몬스터 같은 데 가서 하루 놀고, 조퇴하고 놀고 오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래도 그 봉사하는 저기가 있어, 보람이 있어? 네, 근데 그 봉사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훨씬 많은 것 아, 그래? 우와. 같아요. 너는 그 반 애들을 좀 잘 만났나 보다. 안 네, 그런 그랬으면 거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기도 싫다 했을 텐데. 어, 그렇군. 너 교정해? 이 교정이? 네, 안 힘들어? 언제부터, 한 지지난주에 붙였는데, 시합이 얼마 안 됐어? 이 교정은 왜 하는데, 너는? 이쪽에 어. 덧니가 심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그걸 조정이 된대? 부정기업 될까 네. 봐? 아니, 이미 덧니가 있기도 하고, 어. 윗니랑 아랫니랑 이 이빨이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맞는 사람도 많아. 네.
이 덧니만 없었어도 안 해도 되는 거. 아팠어? 그 차고 5일 정도는 죽 같은 것만 먹다. 아, 정말? 지나고 나서는 괜찮아져요. 지금 이제 네 몸이 된 것 같아? 이 낀 네, 상태가? 어, 네. 다행이다, 야.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랬겠다. 어색했겠다. 네, 계속 여기 살에 닿으니까 아이고, 되게 아이고. 어색해. 그러면 방학 끝나고 가면 친구들이 저기, 그럼 아직 못 봤겠네. 너가 이거 하는 걸 못 봤겠네. 다른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은. 네, 네, 그죠. 근데 넌, 그, 언뜻 되게 너가 입을 크게 안 벌려서 그런 건지 잘 안 보여. 무슨 네, 인가 했어. 어, 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네. 마스크 학교도 해제해야 되지 않았나? 근데 학교도 해제되긴 하는데, 그 마스크가 알림 되나? 온 거 보면은, 어, 뭐 1m 이내에서 말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막 헐. 그러더라고요. 그냥 쓰고 다니란 거잖아요. 그러게 말. 아니, 학교에서 1m 이내에 말을 안 짝꿍하고는 그 짝꿍하고 말할 때는 쓰고, 저 멀리 있는 애하고 다른 애들하고 말할 때는 벗고 하는 거야? 잠깐만요. 다시 봐볼게요. 그렇구나. 신기하네. 음, 신기합니다. 음, 맞다. 와, 폰인데 폰으로 접속을 하고 있을게요. 어? 잠깐 뭐라고? 아, 일단 폰으로 하고 있을게요. 뭐 사람들은 네네네. 아까 이게 왜 이래? 예주가 열심히 얘기했어. 너 들어오기 바로 한 10초 전까지 너 아까 그 지금 수학이 아름다운 이유를 막 얘기했어. 아, 대단하다. 왜 어, 아름다워요? 어. 그게 도대체 아, 왜 다시 할 수는 없대. 아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내가 한 5분 정도 얘기했어. 예주가 수학이 왜 아름다운지를 막 열변을 토했어. 영상으로 볼게. 그렇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어, 좋아요는 안 누르게. 보고, 됐다, 됐다. 수학이 아름다움과 반장의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너 얘기해. 아, 두 번째는 수학이 아름다움과 부정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 참, 뭐가 이거지? 됐어, 민성아 이제? 된 것 같아요. 음, 얘가 사주 맛이 나가서, 음, 맛이 좀 사주 가서, 네, 선생님은요?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수학은 아름다워라는 표현은 그냥 이 저자가 그렇게 뭐 저자가 수학과 관련이 깊은 사람이라서 본인이 수학이 아름답다고 말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수학이 아름다운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송에 나왔었나 해서 어쨌든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원리나 이런 것들이 그 간단한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복잡해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근데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니 정말 아름답지 않냐라고 해서 그런 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고 이 책에서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은, 수학이라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발전되어 왔구나, 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생겨난 거구나. 그래서 우린 그러니까 그동안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이미 완성된 결과물만 봤지 그 첫 출발을 그러니까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예주나 민성이를 지금 본 사람은 처음부터 예주가 이랬을 거다. 민성이 뭐 1m 뭐 50에 이런 그 뭐야 외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민성이나 예주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 2점 몇 킬로 뭐 3kg에서 시작해가지고 키는 뭐 60cm 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점 자라서
현재 이르는 것처럼 수학도 그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는 됐는데 막상 이제 책을 읽고 덮고 나서 이제 오늘 수업하려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수업할 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 쭉 읽으면서 막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었지? 하고 막 기억이 안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뭐 그런 부분들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산수만 좋아하고 산수만 잘했다. 근데 음, 이제 산수 외에 나머지 특히 여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는데 뭐 도형 방정식 뭐 기하학 여기 특히 이제 제 4부에 뭐 대수와 기하학의 만남이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무척 좀 이렇게 힘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게 이런 원리였구나라는 부분들 어쨌든 조금이나마 깨우쳐서 근데 이제 파고들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그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여기 약간 다양한 문제들이나 공식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수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 중에서 약간 제일 인상 깊었던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이유 같은 게 많이 궁금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이 노새와 당나귀가 이 자루를 운반하고 있는데 이때 이 누구냐 당나귀의 짐이 정확히 몇 자루인지랑 아리스토테네스의 채랑 그 누구냐 어 누구 어떤 분 나이 맞추는 거 그 세 가지 문제랑 이제 71페이지에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해서 이 수들 1부터 9까지의 수를 만드는 이 식들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어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좀 본 적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대부분 본 적이 있는 식이나 공식들이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푸니까 좀 더 신기하고 어 약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예주는요? 저는, 음, 사실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아까 민성이가 말했던 71쪽에 나오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그 푸는 그 식이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참신하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식 중에서 정확한 식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알던 식인데도 그 식에 해당하는 그런 수의 이름들, 그런 문자의 이름들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았어요. 네, 선생님은요? 네, 저도 71쪽 문제를 푸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문제는 쉽게 풀려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걸 뭐 이렇게 풀고야 말겠다라고 해가지고 요 71쪽 문제를 재밌게 잘 풀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요런 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 풀어보는 거를 좋아해서 71쪽 문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그의 반면에 여기 162쪽에 정다면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회전해 갖고 뭐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이게 뭐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가 생각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도형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부분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따져서 이렇게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바심을 안 내고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패스 뭐 한 두 분들도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제일 어려웠거나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어, 조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여기 책을 어디냐 1단원에서 여기 28페이지 부분이 제일 먼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약간
x랑 y의 값을 대입을 해보면은 이해가 좀 되긴 하지만 x, y 값을 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예주는요? 음, 저는 딱히 그 문제들을 그냥 읽기만 하고 딱히 내가 딱 잡아서 풀어봐야겠지 이런 마음은 들지 않고 그냥 쑥쑥 읽어서 딱히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아니, 문제 어려움에 대한 무슨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고 근데 공식 중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한번 봤거나 알고 있던 공식은 확실히 이 책에서 얘기할 때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고 어 그런 3차 함수나 아니면 그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거 할 때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상태여서 이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네, 저도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포물선, 그 다음에 뭐 타원 이런 거에 그 공식, 뭐 2차 방정식, 뭐 3차 방정식 뭐 이런 부분들, 원뿔곡선을 이용한 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주. 어,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식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과정이나 그런 에피소드들, 그 옛날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다뤄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어떤 것인지 궁금했는데 전 일단 116쪽, 117쪽에 카르다노의 공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그 원래 타르탈리아가 만들어낸 공식을 카르다노가 사기를 쳐서 본인이 한 것처럼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인데 전 이걸 보고 너무 야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치사하고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르탈리아가 정말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그 식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 식을 퍼뜨렸을 때 타르탈리아가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지 그건 제가 가늠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165쪽에 그 정다면체 가지고 물, 아니, 불,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우주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다면체를 알고는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 불, 흙, 공기로 우주를 나눈 것도 알고 있던 거였지만 이 두 개를 연결해서 할 생각은 애초에 몰랐고 생각도 안 해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성이는 어떤가요? 저도 예주처럼 118페이지 이쪽에서 카르다노랑 타르탈리아 이야기가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약간,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 하는 내용이 뭔가 조금 더 약간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그 유레카라는 그 일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는 그 아르키메데스가 뭐 그 관련된 일화들 뭐 지렛대만 있으면 지렛 뭐 이렇게 뭐 달도 못 움직일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르키메데스가 어이없이 이렇게 죽게 된 어떤 그런 이 원을 밟지 말아라 뭐 이런 그 부분이라던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뭐 이미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뭐 유클리드 기하학 뭐 유클리드라는 곳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유클리드가 정말 어떠한 수학자인지 수학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몰랐었는데
뭐 유클리드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좀 이렇게 흥미로웠고, 데카르트는 보통 우리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카르트를 우리가 철학자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 보면 데카르트의 수학자적 면모들도 또 이제 상당히 많이 설명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주로 그냥 수학 문제만 그동안 풀었고 그랬었는데, 이 책에는 그런 그 수학의 발견 이면에 그런 그 수학자들의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서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첫 번째 그 일부 초반에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수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그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눈금을 해서 하는 건 일일이 눈금을 하나씩 그어서 하는 거는 일단은 초반에는 되게 쉬울 수 있지만 가면서 그 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세기 힘들어서 굉장히 지금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세는 것도 사실 지금도 손가락으로 개수를 많이 세기는 하지만 이걸로 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눈금을 치는 것보다는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했던 게 그 수셈의 그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좀 놀라웠고 그 갈수록 그런 문자들로 더 간결하게 정리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음, 음, 굉장히 과정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게 신기했고 과연 미래에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숫자들이 아닌 더 간편한 숫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성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때, 진짜 되게 뭔가 별짓을 다 한다랄까나, 살짝 현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되게 번거로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살짝 약간 눈금을 새긴다거나 손과 발가락 옆에 있는 사람 동원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이제 또 그래도 그 시대 나름대로 되게요. 나름대로는 되게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었구나 싶었던 것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십진법의 시작이 우리가 손가락 10개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책은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이렇게 신체를 이용해서 십진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뭐 22개로 뭐 세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는 방법도 있었다는데, 되게 많이 복잡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몇몇 사람들만 수를 셀 줄 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 아니었을까. 라는 뭐 그런 생각들도 했고, 어쨌든 인간의 삶의 규모라던가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 수학도 그 정도까지만 발전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인간의 삶들이 더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수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복잡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이 있는데, 수학이 발달해서 이 세상이 발달한 건지, 아니면 세상이 점점 커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학이 더 이제 발전하게 된 건지. 그래서 그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계속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 책이 수학은 아름다워 1권이고, 그리고 몇 권이 또 있다는 거야? 이건이요. 2권이 이렇게 이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걸로 봐서는 2권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치?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권을 잠깐 보면, 자, 1부는 뭐에 관한 거야? 뭐에 관한 거야? 숫자. 숫자랑 숫자 기하학.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뭐 십진법이라던가, 그다음에 자연수, 분수, 무리수, 음수, 허수인데, 요거 너네가 배운 게 자연수, 분수까지만 배운 거야? 무리수 배웠어? 학원에서요. 학원에서만 네, 학교에서 많이 안 학원에서요. 배우고,
음수는 배웠지. 음수는. 배웠죠. 음수는 배웠고 허수는 당연히 안 배웠고 에이, 안 허수는 아마 배웠. 고등학교 가서 배우나?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 수에 관해서 얘기 나오는 거 있고 제 2부가 이제 뭐 네, 배수. 대수가 뭐야? 왜 대수야? 응? 왜 대수야? 대수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걔 뭐야? 대응? 응? 대응? 또 음, 79쪽 볼까? 뭐라고 돼 있어? 숫자를 대신한다. 대신하는 숫자. 대수는 대신하는 숫자, 숫자를 대신한다. 뭐 대리인할 때 그 대자. 그래서 대수라는 것 자체가 수를 뭐 하는 거? 대신하는 거. 그게 이제 대수라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수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x, x.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계산할 때 뭐 뭐야 예주가 뭐 포도를 몇 개 먹었습니다. 그 포도를 먹은 개수는 민성이가 뭐뭐한 개수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포도 먹은 개수를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x 값으로 놓는다던가 또는 뭐 y 값으로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른 걸로 뭐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대수라고 얘기하는 네, 것들. 근데 대수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 요거 뭐가 나온다는 거야? 방정식. 방정식.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3차 방정식에서 요 방정식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대수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 이 방정식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3부가 야, 기하학이야, 기하학. 선생님이 이 기하학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렇게 헷갈렸어. 도대체 기하학이라고 그러는데, 기하학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들한테 좀 별로 잘 안 와닿고, 오히려 기하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뭐에 관한 거야? 우리 쉽게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안 하고 보통 뭐라고 그래? 뭐에 관한 문제, 기하학은? 도형? 그렇지, 도형. 도형이 도형. 도형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바로 기하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하학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혹시 알아? 아니. 이제 그 설명이 나왔던데 왜 이름이 기하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도형에 관한 건데. 139쪽. 토지랑 측량을 영어로 결합한 말로 영어로 뭐? 농업과 관련이 많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인데 이거를 중국 애들은 중국 사람들은 영어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 말로 뭐 한다는 거야? 바꿔 표시한단 뭘?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꿔 표시하는 방식이 가장 자기 그 영어 지오메트리하고 자기 발음하고 가장 뭐한 거 비슷한 한자어를 쓰는 거야. 근데 그 한자어를 다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읽을 때하고 우리가 한자를 읽을 때하고 다른 거 알아? 네. 우리는 뭐 천한문 이러는데 걔들은 텐 뭐 이렇게 읽어. 천을 텐 뭐 이렇게 읽어. 뭐 텐진 뭐 이렇게 천진에 뭐 텐진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텐이라고 안 읽고 우리는 천이라고 하늘천이라고 읽어. 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한자하고 중국식 발음하고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애들이 그 이 지오메트리를 자기들 걸로 써놓은 거를 다시 우리말로 읽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기하학이 된 거야. 야, 그래서 너네 혹시 그 역사에서 덕률풍이라고 혹시 기억나? 덕률풍. 역사 시간,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덕률풍. 덕률풍이 뭐냐면 전화기. 전화기를 보고 덕률풍이라고 그래. 그럼 전화기하고 덕률풍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딱 들었을 때.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근데 그게 왜 전화기가 덕률품이냐? 전화기가 영어로 뭐야? 텔레폰? 텔레폰이잖아. 근데 그거를 중국식으로 저게 뭐 떨러꿍 이렇게 발음이 된대. 아, 중국식으로 발음이 그거를 한자로 쓰니까 그 한자를 우리말로 읽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덕률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덕률풍 한자를 써놓으면 중국 애들은 거의 그걸 텔레폰과 비슷하게 뭐 하는 거야? 중국식 발음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걸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그 뭐가 되는 거야? 덕률풍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서로 그게 뭐 해버리는 거야? 달라 보이는 거야. 우리가 프랑스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우리가? 한자로? 불란서? 불란서. 그것도 프랑스를 음차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독일 뭐 이런 것도 원래 도이치랜드, 독일 도이치랜드인데 그거를 뭐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요 기하학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바로 뭐 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하기 위한 작동. 요 부분에서 이제 이 기하학이 뭐였다 시작되었고 해서 도용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4부는 뭐에 관한 거라는 거야? 기하학과 대수, 아, 대수. 기하학. 대수와 기하학의 만남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 대수 요거 2부 이 숫자를 뭐야 문자로 표시한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요거 뭐야? 기하 도형이 그 부분들이 만나서 이른바 여기는 이제 좌표 평면 좌표 그리는 요 좌표 평면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배워가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일부고 그다음에 2부 보이니? 자, 2부 1장은 뭐래? 아, 집합 이야기. 너네 학교에서 집합은 배우지? 배웠지? 아니요. 아직 집합 안 배웠어? 아니었던 것 음. 같은데? 그래서 요 집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집합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이제 행렬이니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울 건데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 제2권의 1장에서는 집합 이야기 나오고 제2장에서는 실수, 실수와 하순수, 행렬, 함수와 반. 행렬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3장에서는 실생활에서 만나는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합성함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3장에서는 실생활에서 만나는 함수 나오고, 4장에서는 이제 변환에서 이제 이거 도형에 관한 거야. 합동 변환, 닮은 변환, 뭐 앞임 변환, 사형 변환에서 유상 변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환에 관해 나오고, 5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통계. 통계에 대해서 그래프, 평균, 표준, 표준에서 여러분들 또 통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오전에 통계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학 그 1, 2권을 같이 보면 그 수학 전체를 배우는 거야, 사실 수학 전체로. 전체를 배우는 건데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수학한다면 당연히 수학 이퀄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수학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잘 푸냐가 사실은 우리 수학 공부 잘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 책은 수학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거 이전에 그 수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생겨났는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뭐 해주는 책?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태도가 이제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누가 그걸 만들어냈는지, 어쩌다 그걸 만들었는지, 그런 거 특별히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알 필요 알 없다는 거야. 필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문제 풀면 되지. 그걸 굳이 뭐해? 알 이유가 뭐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이 책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수학 문제 열심히 푸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 근데 또 한쪽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게 생겨난 건지 모른 채 무작정 풀려고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 와닿던 거야.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야. 그럴 때 이런 책에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면, 그걸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이 행위를 왜 하는지 뭐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후자야. 응? 왜 우리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왜 무작정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 느껴지고 거리감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이게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해하고 그게 더 이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편들입니다. 그래서 민성이 얘기해주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좀 뭐 태도가 또 각자 또 다른 또 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때 민성이는? 이 두 수에 어, 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민선이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음, 수학 자체에 대해서 사실 중립인 편이거든요. 중립? 약간 수학 음, 자체를 막 엄청 싫어한다기보다 음, 문제를 푼다는 입장에서는 음, 안 풀리면은 싫고 잘 풀리면은 쾌감이 있고 하는 편이라서 그냥 딱 사실 중간이기는 한데 음, 확실히 학문으로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살짝. 음. 약간. 예주는 저는 그냥 완전히 전자인 것 열심히 문제 안 풀면 된다. 같아요. 별로 궁금하지 않다. 네, 아니, 그렇- 생기게 된 그 계기를 알아도 별 쓸데가 없지 아, 않을. 맞아, 그거는. 음, 수능 보는 거 말고 쓸모가 없잖아요, 솔직히 거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원리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원리를 알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걸 알면 이때는 뭐 대수 방식을 갖고 이를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뭐 아까 행렬을 갖고 뭐 풀어야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속하는 문제인지를 아는 거야. 그거는. 아, 그럼 네. 굳이 네가 할 필요 없다고? 아니, 뭐, 아, 원리는 알아야 되는데, 아, 그 원리를 창작한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거를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 이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또 하나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아까도 선생님이 그 소감 발표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수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 수학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축적이었던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여러분들은 10년 만에 그걸 뭐 하는 거야? 뛰는 거야. 12년 만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 12년 만에 수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 놓은 결과를 너네들은 그냥 뭐 하는 거야? 그거를 10년 만에 뛰려고 그러니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려울 수밖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생님도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독서교실에서 수학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수학책을 읽는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수학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뭐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러한 그 수학에 관한 그런 또 책을 읽을 때는 이러한 책을 또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건가? 이게 이제 어쨌든 독서교실에서 수학에 관한 것들을 갖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선생님의 의도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거지. 지금 예주나 민성이의 반응을 보면 쌤의 의도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걸 알면 더 이제 수학 공부를 좀 더 이렇게 뭐 손쉽게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에 가정하에 뒀고 이 책을 쓴 저자도 그런 입장이었고 이 책을 쓴 저자도 여기 보면 수학 시간에 딴짓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수학 시간에 딴짓한다는 딴짓은 이유는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 사람의 생각에는 중요성이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다라고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애들에게 이게 요런 맥락에서 생겨난 거야. 이게 이런 점에서 중요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라고 알려주면 애들이 어머 그래요? 야 그럼 내가 앞으로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수학을 잘해야겠네. 이렇게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수학은 아름다워 이러면서 수학을 잘할 거다. 라는 게 이 필자의 의도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역시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청소년들이 수학에 관한 책들을 읽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쌤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 개인의 의견입니다. 쌤 개인의 의견. 그래서 뭐든지 간에 뭐 화학이 우리가 예전에 그 친절한 화학 교과서 읽었던 것도 사실은 쌤이 그런 맥락이야. 그 책도 그냥 화학의 공식이나 그런 걸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맥락을 취하고 있잖아. 그 책 역시. 그런 점에서 그 화학이냐 수학이냐 분야만 달라졌을 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책들이 취하는 입장들이 이제 같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수학사 역사 화학사 역사 뭐 교육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션사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역사사자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때 어떻게 차근차근 발전해 왔나라는 그 부분들에서 큰 그 흐름, 맥락들을 이렇게 꿰뚫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는 우리가 지금 전체에 어느 정도의 지점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예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냐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디 가 있겠지. 내가 굳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굳이 내가 뭐해? 복잡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그냥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바로 앞에 건 어디인지, 요것만 알면 되지 않냐라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예주는 주장한 거고, 선생님은 아니다. 내가 걸음을 내딛는데, 이 걸음을 도대체 왜 걷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걷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래, 가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고 이제, 쌤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뭐 그 14쪽 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밑에 그 초록색 박스에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한없이 큰 수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도 한 번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몇 가지라는 거야. 네 가지. 네 가지. 네 자릿수.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그래서 뭐가 네 자릿수라는 거야. 자동차 자동차 번호판. 번호판이랑 자동차 번호판도 네 자릿수고 또 보통의 전화번호. 전화번호도 네 자릿수고 그래서 네 자릿수를 넘어간 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동물들에 따라서 지능에 따라서 그 수를 어디까지 셀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큰 숫자가 필요하지 않았어. 백과사전, 백화점 공통점이 뭐야? 100, 백자로 시작돼. 근데 왜 백화점이고 왜 백과사전인지 알아? 그 백자가 100만큼 100 100가지의 많은 백자인데 잡화를 판다? 100개나 있다는 거야. 100개나. 그 100개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백과사전에서 100개면 모든 거가 다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백과사전에 지금 항목이 100개야? 아니요. 수천 수만 개야. 그럼 사실 이름이 백과사전이 아니라 뭐 만과사전, 아니면 억과사전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야 돼. 지금으로 치면. 근데 옛날에는 100개만으로도 이미 뭐 했다는 거야. 너무 많고 너무 충분한 수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세상은 복잡해졌기 때문에 100 갖고는 턱도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달라졌듯이 뭐 심지어 뭐 동물이나 뭐 이런 거에는 그냥 하나 둘만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알면 되지. 셋 이상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 알 필요가 필요가 없. 없다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돈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돈도 여러분이 쓰는 돈을 치면 여러분한테 뭐 5만 원하고 10만 원 여러분한테 차이가 느껴지잖아. 너네들한테 5만 원과 10만 원 분명히 다른 돈이잖아. 근데 너네들한테 만약에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그럼 그 돈은 그냥 뭐 한 돈이지.
그냥 엄청나게 많은, 많은 돈이지. 천억이냐 이천억이냐는 건 어차피 뭐야? 나랑 별 관계가 없는 돈. 어차피 내가 평생 써도 뭐해? 못 쓸 돈. 이런 생각이 들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자기가 이렇게 그 뭐야? 그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는 거고 그 수의 영역을 이제 뭐 해버리는 거야? 벗어나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인간의 삶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더 큰 수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발견으로 나오는 것들이 19쪽. 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견이 바로 뭐라는 거야? 뭐 해보는 방법? 19쪽 아랫부분에. 셈, 셈법? 어? 1대1 대응. 아,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수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뭐 하게 됐다?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 숫자라는 것들은 되게 추상적이야.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는 구체적인 걸 갖고 1대1 대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쨌든 그 안에도 숫자라는 것도 없었지만, 수의 세계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다가 이제 그것들이 이게 추상화된 숫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도 여기 보면 그 손과 발로 세다 해서 영어에서 70을 어떻게 쓴다는 거야? 25쪽. 70, 영어에서 70이 70하고 7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동시에 또 뭐라는 거야? 23개와 10, 아, 뭐, 3 스코어 and 10 해가지고, 스코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20이 몇 개? 아니, 3개에 20. 그러니까 60개지, 60이지. 거기다가 더하기 뭐? 10. 이런 그런 말이 뭐 한다는 거야? 남아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왜 그럼 요런 숫자가 남아있었냐? 그때는 20개씩 묶어 세는 게 뭐였다는 거야? 익숙했다는 거야. 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거잖아. 근데 어쨌든 꼭 이렇게 십진법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십진법도 사용되고 뭐 쉽게 말하면 오진법도 사용되고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싸운 거야. 그다음에 누가 이긴 거란 거야. 셈법. 십진법이 최후의 어떤 그런 승자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도 십이진법 남아 있는 게 뭐라는 거야. 십이진법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게 우리 생활에서 네, 십이진법 열둘이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게 뭐야 대표적으로. 시간? 시계. 12시가 되어야 뭐 이렇게 한 바퀴가 도는 걸로 되는 거잖아. 그걸 꼭 12개가 아니라 10개로 나눌 수 있고 뭐 할 텐데 그 12개로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연필 네, 다스. 12자루가 한 타스. 그 12자루 한 타스 12자루 맞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선생님도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33쪽에 보면 걸리버 여행기 나오지? 걸리버 여행기 네. 읽었지? 응? 뭐 네, 걸리버 여행기도 사실 우리가 그 완역된 판으로 걸리버 여행기를 우리는 그 애들 동화책으로 보는데 사실 걸리버 여행기가 애들 동화책만은 아닙니다. 사실 원래는 원래 책 걸리버 여행기 만들어진 것은. 근데 어쨌든 걸리버 여행기에도 뭐 여기서 뭐가 쓰였다는 거야? 12, 십이진법이 쓰였다는 거야. 십이진법이. 그리고 오늘날 영국에서 뭐해? 34쪽에 1피트가 얼마? 12인치. 12인치가 길이야, 12인치. 길이. 1파운드는 12온스. 12온스 이거 금이나 약 그 무게 1실링은 12펜스. 12펜스 영국의 화폐 단위고 1인치는 12라인. 12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요 것들이 12진수가 뭐했던 사용되었던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 사이에 12진수가 남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 10진수 쓰는 사람이 12진수 쓰는 세상에 가면 무척이나 뭐야? 계산이 안 어렵, 되는 거 혼란스러운 거야. 반대로 12진법을 늘 쓰는 사람들은 뭘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 10진법이 무척이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싸우던 거에 그런 흔적인 걸로 볼 수 있고 아직도 이제 뭐야 끝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뭐 하려고 그래? 통일하려고 그래. 우리가 도량형 통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한근 뭐 600g 한근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다 몇 g으로 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아파트 평 할 때 뭐 30평이에요 뭐 20평이에요 뭐 40평이에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제곱미터로 재는 게 아니라 3.3 제곱미터를 한 평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알아? 아, 그래요? 3.3 제곱미터를 한 1평형에서 여러분들이 33평이다 그러면 33 제곱미터가 아니야. 그 33에다가 3.3을 곱해가지고 거의 뭐 1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102.5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제곱미터가 33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타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몇 평형 이걸 못 쓰게 돼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해? 너무 오랫동안 그걸 써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책에 또 이제 20진법이 남아있는 거에 관해서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있고 그다음에 그 60진법 60진법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건 뭐야? 60진법이 남아있는 거 우리 생활에서 60이 돼야 하나가 되는 거 음, 60분이 되어야 1시간. 음. 초, 60초가 되어야 1시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60진법이 사용된 또 그러한 경우들. 이어서 결국 이런 진법도 이제 경쟁의 어떤 그런 결과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진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라는 거야? 41쪽. 10, 0.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발명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0이라는 숫자가 뭐였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약간 하나, 둘, 셋, 이건 보이잖아. 세잖아. 근데 없다라는 거를 써야 될 이유를 뭐였다는 거야? 못 찾았다는 거야. 그리고 0이라는 게 있어야 이른바 그 자리값, 자리값을 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5032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532하고 5032는 서로 다른 거잖아. 그래서 요 음, 0을 이렇게 써줌으로써 음, 여기서 이 0은 뭐가 100,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두 개고 10은 몇 개고? 네. 세 개고 세 개, 100은 없고 0개. 1000은 다섯 개고 그래서 이런 그 0이라는 숫자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 십진법이 뭐 하게 됐다는 거야? 가능하게 되었고 이 0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요거를 이제 표현하기가 너무 뭐해지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숫자 0이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이른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이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 42쪽에 이게 무슨 숫자? 로마 숫자. 아, 음, 왼쪽에 D, C, 뭐 L, X, V 뭐 이런 거 있지. 이게 로마 숫자거든. 그리고 그 옆에는 777, 213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아라비아 숫자잖아. 숫자. 그래서 이 로마 숫자하고 더하기 빼기를 할 때와 이 뭐야?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할 때 아라비아 숫자가 훨씬 더 뭐하다는 거야? 음, 편리하다. 편하다는 거야,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칙 연산이 완성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쪽에 수에 관해서 이게 나오는데 요거 이해를 했어? 수 중에 일단은 자연수 이런 표현인데 자연수에 다시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야? 44쪽.
완전수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친화수? 신화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숫자는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뭘 부여해? 의미를 부여한 거야.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숫자의 어떤 그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수학적 발견이었던 거지. 특히 이 숫자에 제일 크게 의미를 부여했던 수학자 혹시 누군지 알아? 유명한 사람. 수학자 중에. 피타고라스? 그렇지,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이 숫자 자체에 대해서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또 이게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완전수가 뭐라는 거야?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그 자체가 되는 수. 어, 왜 6이 완전수인지 알아? 1 더하기 2 근데 더하기 3. 6의 그 약수가 1과 2와 3인데 1과 2와 3을 더했더니 정말 뭐가 돼? 6, 6이 되더라는 거야. 와, 신기하네. 이랬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수를 뭐 한 거야? 찾은 거야. 어? 9는 완전수야, 아니야. 9는. 아니, 왜 아니, 아니야? 9의 본인을 제외한 약수가 1, 약수가 3, 1이랑 9인데, 3인데 1이랑 합하면 3이니까 4밖에 안 정확하게 4밖에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이 말한 대로 4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뭐 해본 거야. 다 해본 거야. 그래서 그 완전수를 찾는 거야. 그 찾으면 너무나 뭐 한 거야? 행복해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뭐야? 참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생활에 뭐 되는 것도 아니야. 모르는 돈이 직접적인 아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오로지 뭐야? 인간의 그런 그 흥미, 호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뭐 했다는 거야? 연구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야. 하나는 실제 생활에서 필요해서 수학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 또 한 가지는 그 수학 그 자체를 뭐 해보는 거, 따져보는 거. 그거 자체가 즐겁고 재밌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 발견이 계속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그 자체를 따져보는 거 이게 쓸데없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어떤 그런 발견이라든가 또 다른 쓸모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도 한 것들이 이런 수학의 역사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 같은 거 말고도 이제 뭐 무슨 수가 나와? 친화수. 친화수라는 게 나와. 친화수는 친구수라고 하게 되는데 이건 뭔 말이야? 서로의 배수,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음, 그, 그 예를 들어서 음, 284랑 220이 있을 때, 음, 284의 약수에서 음, 284를 제외한 수들의 합은 220이고, 음. 220에서 220의 약수 중에 220을 제외한 그 수의 합이 284일 때, 이러한 두 수를 우승수라고. 그렇지. 아까 완전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을 더했더니 결국 누가 된 거야? 자기가 된 거잖아. 근데 이 친화수는 예주의 자식을 더했더니 예주가 되지 않아. 민성의 자식을 더했더니 민성이 되지 않아. 근데 민성의 자식을 더했더니 그게 누가 되더란 거야? 예주가 예수. 되고. 예주의 자식을 더했더니 누가 되더란 거야? 민성이 되더란 거야. 그래서, 그럼 예수와 민정이는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다. 애들들은 친구다. 라고 또 이렇게 뭐 하게 된 거야? 짝을 줘준 거야. 짝을 줘준 거야. 그럼 요것도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하나하나 그거 다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 친구 수를 이렇게 찾았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대? 부부수. 부부수가 있대. 부부수는 또 뭐가 다른 거야? 친화수하고는.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응? 수의 합이요. 그럼 뭐가 달라? 친화수하고. 1을 세냐 안 세냐. 그렇지. 친화수는 일도 포함해서 친구가 되는 건데, 이 부부수는 뭐는 빼고, 이름 빼고. 일은 빼고, 일과 자신 빼고, 나머지가 똑같을 때, 그럴 때 이제 뭐야? 부부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과 75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친구수, 부부수라는 게 이게 너네가 이렇게 이름이 적절한 것 같아? 어,
이 오히려 친구수를 어, 저는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우정수라고 읽었거든요. 우정수? 우정수. 우, 우정수. 우정수나 친구수나 뭐 같은 건데, 근데, 네. 음,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음, 뭔가 우정수, 이 친화수 얘네는 그렇다고 쳐도 부부수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은 오히려 친구수가 부부수일 것 같아. 부부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왜냐면 왜? 일도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는 친구가 더 기막힌 친구가 더 이렇게 밀접한 관계잖아. 부부는 일을 빼야 되는 거여 가지고 그러면 이 책에 따르면 친구가 더 이렇게 뭐 밀접하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거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뭐 제목도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수라는 거 있지 소수. 뭐 소수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고 소수는 뭐야? 일과 자기 약수가 자신만의 일과 약속. 본인밖에 없는 일과 그 자신, 외에 그 자기 자신만의 약수라는 소를 이제 우리가 소수라고 해서, 소수가 이제 몇 개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거를 또 이제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찾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뭐라고? 메르센 소수는 뭐래? 메르센 수는, 아, 메르센 소수요? 메르센 수, 우선.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형태의 수. 너, n이 소수일 때, 2의 n 제곱 마이너스 1은 소수이다라고 해서 2에는 소수의 뭘 발견한 거야? 규칙성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너무나 뭐 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메르셀의 수라고 부르는데 메르셀의 수 중에서 뭐인 거? 소수인 소수인. 수를 특별히 뭐라고 그런다? 메르셀 소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n이 257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메르센 소수라는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하고 발견되고 해서 이 부분들도 이제 그렇게 계속 그런 규칙을 뭐 하는 거야. 발견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요거 자체도 아까 말했듯이 이거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뭐해? 도움을 주거나 뭐 계산대,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 자체에서 뭔가 원리, 특별한 규칙,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이 사람들, 이 수학자들은 너무나 뭐 한 거야? 네. 재밌는 거야.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런 규칙성의 어떤 그런 발견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고, 어, 참고로 그 2014, 이 책이 나온 이유인가 보지. 2013년에 뭐 커티스 쿠버 교수에 의해서 48번째 소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소수 중에서 가장 큰 소수고, 어, 초당 36만 대의 컴퓨터 프로세서가 150조 회의 연산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메르세 소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소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머리 갖고 이제 뭐 하니까 한계가 네. 있잖아, 계산하는데. 근데 이제 뭘 돌리는 거야? 컴퓨터 돌리는 기계. 거야. 컴퓨터. 그 컴퓨터 돌려서 계속 이제 계산을 해보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뭐 형상순위, 뭐 삼각순위, 사각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이것들은 다 이제 뭘 찾는 거? 그 숫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규칙성을 발견해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또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는 어떻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원래 분수라는 게 없었는데 분수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이유가 나눗셈 때 나눗셈. 나눗셈 중에 이제 뭐 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야. 8개 나누기 2개 하면 4개 딱 되니까 상관없었는데 근데 가끔은 뭐 하는 게 있다는 거야. 이 계산이 안 여덟 돼. 개를 갖고 있는데 누가 몇 명이 나눠 가져야 돼? 3명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럼 그것들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에 대해서 분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분수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실생활의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68쪽 보겠습니다. 잠깐. 68쪽에 뭐 홍수가 나서
땅이 막 휩쓸려 가갖고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다시 확인해야 되니까 이럴 때 토지를 측량하고 계산하고 이러기 위해서 수학이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섯째 줄 민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68쪽 다섯째 줄. 이처럼 일상에서 이처럼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산수를 잘해야 했다. 그러나 산수는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아니므로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처음엔 사람들은 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했지만 나중엔 연습 자체를 위한 비실제적인 문제를 풀기도 했다. 그렇지. 나중에는 연습 자체를 위한 비실질적인 문제를 풀기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바로 요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너네들 생활에 전혀 뭐해. 당장 쓰이는 거 아니잖아. 음. 근데 나중에 잘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비실질적인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맨날 뭐 하는 거야? 푸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를 푸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목수들 같은 경우에 뭐 저기 뭐야 나무 뭐 책장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 나무 책장이 몇 센치면 이 나무가 원래 그 긴 나무가 몇 개가 필요한지 몇 단짜리 만들면 나무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뭐야 돼? 계산돼야 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또는 아파트를 뭐 건축한다던가, 그 여기에 뭐 시멘트는 얼마, 철근은 얼마,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이잖아. 실질적인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계산할 때 거슴돈 얼마 받아야 되나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문제잖아.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그걸 풀려면 미리 뭐가 되는 거야?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모함으로써 풀어봄으로써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잘 뭐하는 것들, 풀려고 하는 것들, 그런 노력도 있다는 거야. 70조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예주. 그리하여. 그리하여 단순히 수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어렵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으로부터 바로 수학은 싹이 터가는 것이다. 그 수학이 왜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수를 계산하는 것만으로 너무 어렵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뭐하게 쉽게 풀 수 있을까? 어? 그런 그 부분들이 결국은 수학의 발전했던 그런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실제 생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인데 그건 너무 복잡해서 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자체로는 풀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곱하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곱하기가 없었어. 어? 2를 10번 곱한다. 그럼 2 곱하기 10이다. 그럼 그건 원래는 뭐였다는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그렇게 해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뭐 하다는 거야. 어, 많이 걸리다는 거지. 근데 뭐 1027개가 뭐 530번 있다. 그럼 1027번은 530번 더 해야 되면 그건 너무나 뭐야 많은 시간을 들이잖아.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뭘 발견했기 때문에 화학, 곱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아주 뭐하게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그 이미 누군가에서 발견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배우잖아. 근데 사실은 그거 덧셈에서 곱셈으로까지 그 넘어가는 그 시간이 인류 역사에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긴 시간의 결과로 그걸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너네들은 아마 대단한 수학자. 지금 예주하고 민성이 정도의 수학 실력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아마 존경받는 수학자였겠지.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책에 세월을 이름 우리가 남을 정도인가요? 민성이 뭐라고? 역사책에 이름 남을 정도인가요? 그렇겠지. 역사책 이름을 음, 충분히 남기고도 남겠지. 너네가 어느 시대로 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듯이 복잡 불편한 문제를 기호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기호 사용을 함으로써 복잡한 수식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문제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수치 계산의 번거로움이 해결되고 문제의 속성도 파악하고 정리나 법칙의 효과적인 표현도 가능하고 숫자만 있을 때보다 X나 Y 같은 이런 문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또 한 번 수학이 뭐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호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다른 기호로 막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제 그게 정착된 거야. 살아남은 거야. 저기도 마찬가지잖아.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충전기가 옛날엔 다 제각각이었던 거 알아, 혹시? 회사마다 충전기가 막 다 제각각이었어. 근데 지금 그것들 다 뭐야? 아, 표준형으로 다 통일하는 거야. 음. 그 지금 저기도 이잭 다는 것도 몇 핀, 이것도 아이폰 저기하고 뭐 스마트, 뭐 삼성 거하고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호환이 안 되잖아. 불편한데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둘이 이제 서로 싸워서 이제 뭐해? 이긴 놈 걸로 이제 뭐 하라는 거야? 표준화 되겠지.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지금도 현재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처럼 이런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이른바 더 우수한 놈이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쇠퇴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에 쭉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수학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아예 천성적으로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 계산, 도형을 이렇게 막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공간 지각력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숫자에 대한 감이 떨어져가지고 개선이 안 된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타고나기를 애당초. 근데 뭐 다행인 거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뭐에 의해서 연습에 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마다 또 이렇게 다르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성과가 좀 이렇게 보이면, 그럼 좀 더 이제 신바람 나서 하는 거고, 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아까 누가 민성이가 잘 풀리는 문제 있으면 기분 좋아서 계속 풀고 싶고요.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계속 짜증나서 풀고 싶진 않고요. 덮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인데, 그때 이제, 그 안 풀리는 문제를 자기가 끙끙거리면서 그 풀어보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뭐 흥미있게 얘기했던 그 문제는 다 풀었어? 어땠어? 그 444가? 네? 그거는 다 풀었어? 아직 못 푼 것도 있어? 네, 안 푼, 조금 시간 너무 생각하다가 걸려서 안 푼 것들이 때려쳤어요. 있죠. 때려쳤어? 화 선생님이 써서 하는 거 열심히 풀어서 저 일은 비슷한 유형의 재밌는 거 알아요. 4 나누기 4 나누기 4, 4 나누기 4 하면 1이잖아. 1 네. 나누기 4 하면 4분의 1을 갖다 4 곱하기 4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 4 어, 플러스 4 나누기 4. 너는 어떻게 했다고?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나누기 4. 그러면 4 마이너스 4하고 뭐? 4 플러스 4 나누기 4. 플러스 4 나누기 4. 그럼 4 나누기 4를 먼저 되니까 여기가 1이 되고 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앞에부터 4는 계산하니까. 0이 되고 그치 그것도 가능하지. 그래서 요 1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지. 2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4분의 4 더하기 4분의 4 하면은 1 더하기 1 돼서 2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가로 쳐가지고 4 더하기 4 더하기 4 12 나누기 4 하니까 3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도 어쨌든 나름 이거 풀어보려고 끽끽거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풀어봤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 나누기 4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9가 되는 거고 해서 어떤 거는 뭐 되게 쉽게 풀었는데 어떤 거는 막 안 돼가지고 정말 연필을 몇 번을 던지고 그래서 내가 인내력 그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그 부분도 제각각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자, 수학은 아름다워라는 요 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뭘 쓸 거야? 독서 독서감상문? 감상문, 독서 감상문 쓸 건데 해서 이번 게 여러분들이 뭐에 관해서 고민해 보자는 거야? 수학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에게 수학이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뭐 그것들이 뭐 이렇게 에세이 수필로 써도 되고 근데 독서 감상문이기 때문에 뭐의 얘기가 들어가야 돼? 적절하게? 나, 내신인가? 책의 이야기. 책의 이야기. 너의 얘기 들어야지만 수필도 너의 얘기는 들어가는 거지. 근데 독서감사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책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 못지않게 그 비중을 갖고 이제 들어가고
어쨌든 이 수학은 아름다워라는 책을 통해서 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라는 것에서 어쨌든 일단 주제가 정해져야 되고 주제 근데 그 주제는 하나일 수도 있고 너네가 이 책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촉발시킨 책의 부분들이 소개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너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너희들의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예주의 이야기, 민성의 이야기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또 그 얘기를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책 바깥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를 너네가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고 꼭 필수적인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책 이야기 이 세 가지는 필수 거기다가 선택은 예주나 민성이 각 개인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 거기다 또 선택은 책 바깥의 이야기. 요건 선택. 그래서 수학은 아름다워 이 책 갖고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 쓰는 것까지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 계세요. 네.